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백정이 된 효자. 옛날 경상도 함양 땅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답니다. 젊은이의 성은 조씨였지요. 조씨의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었어요. 따라서 누군가 곁에서 돌봐주어야 했지요. 조씨는 잠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온갖 시중을 들었어요. 얼마나 극진히 어머니를 섬기는지 하늘이 낳은 효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지요. 조씨는 30이 넘었지만 장가를 들지 않았답니다. 나는 평생 어머니만 모시고 살 거야. 아내는 필요 없어. 조씨는 오래전에 이렇게 마음을 정하였어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소경이기 때문이지요. 결혼하여 얻은 아내가 어머니를 구박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던 것이랍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길을 가던 스님이 조씨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실례합니다. 날이 더워 목이 타는데 물 한 그릇만 얻어 마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지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조씨는 스님을 툇마루에 앉히고 얼른 물 한 그릇을 떠다 주었어요. 스님은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는 빈 그릇을 조씨에게 돌려주었지요. 잘 마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댁에 앞을 못 보는 어머니가 계시지요.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스님의 말에 조씨는 귀가 번쩍 뜨였답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워낙 어려운 일이라서. 아닙니다. 어머니의 눈이 떠지기만 한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내어놓으라면 그리하겠습니다. 허허, 효성이 지극하시군요. 당신 같은 효자라면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도 감동하여 도와줄 테니 말이지요. 스님, 어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궁금합니다. 조씨가 다그치자 마침내 스님이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소간 1000개를 구해 어머니에게 잡숫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반드시 소간 1000개를 구해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스님이 돌아간 뒤 조씨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 어머니에게 소간 1000개를 사드릴 형편이 못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소간 1000개를 구할 수 있을까? 조씨는 밤새도록 궁리하였어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야. 내가 백정이 되어 소를 잡는다면 소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소를 잡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그 일을 하고 소간을 챙겨야겠군. 조씨는 가난하긴 해도 양반 가문이었지요. 당시의 백정은 가장 천한 신분이었어요. 양반 신분을 버리고 백정이 된다면 사람들에게 온갖 천대를 받게 될 것이랍니다. 어머니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이라면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결심했는데 백정이 되어 천대를 받는다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조씨는 양반 신분을 버리고 스스로 백정이 되었지요. 그리하여 온 마을을 찾아다니며 소를 잡아주고 그 간을 얻었답니다. 소간은 집으로 가져가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조씨는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지만
한 해에 잡을 수 있는 소는 60에서 70마리 정도였지요. 그러니 1000개의 소간을 얻는 데는 15년이나 걸렸답니다. 조 씨가 1000개의 소간을 구한 날은 공교롭게도 장마철이었어요. 어느 마을에 가서 소를 잡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쳐 강을 건널 수가 없었지요. 강가에는 배 한 척 보이지 않았답니다. 조 씨는 소간을 움켜쥔 채 강가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빨리 강을 건너 집에 가야 하는데 큰일 났군. 날이 더워 소간이 상해버리면 어머니가 잡수치 못하는데. 조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1000개째의 소간을 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야 합니다. 조 씨가 기도를 마쳤을 때였어요. 강 상류에서 난데없이 작은 배 한 척이 떠내려왔지요. 갓 만들어 띄운 듯 새 배였답니다. 조 씨는 재빨리 그 배에 올라탔지요. 그리고 노를 저어 얼른 강을 건넜답니다. 조 씨는 배에서 훌쩍 뛰어내렸어요. 뒤돌아보니 작은 배는 어느새 사라지고 커다란 나뭇잎이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하느님, 나뭇잎을 배로 변하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조 씨는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어머니, 1000개째의 소간이에요. 어서 드세요. 어머니는 조 씨가 건넨 소간을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손등으로 눈을 비비더니 이렇게 말하였지요. 얘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앞이 보이는구나. 어머니, 드디어 눈을 뜨셨군요. 조 씨는 어머니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백정이 된 효자가 소간 1000개를 구해드려 어머니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지요. 이 소문은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임금은 조 씨의 효행을 기리는 효자비를 세우게 하였어요. 경상남도 함양군 안의면 북교리 교동마을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밑에 효자비가 놓여 있답니다. 사람들은 이 효자비를 백정이 된 효자의 비라고 백정비석이라 부른답니다. 주인의 원수를 갚은 개. 경상도 하동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이 마을에 어린 딸과 어린 여자 종을 데리고 사는 여인이 있었지요. 어느 날 밤, 한 모가비가 이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왔어요. 잠을 자고 있던 여인과 종은 너무 놀라 거세게 반항하였지요. 그러자 모가비는 이 두 여인과 어린 딸까지 모두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이 집 근처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새 주검은 누구에게도 발견이 되지 않았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세 사람은 원한을 풀 길이 없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관청이 있었는데 어떤 개 한 마리가 관청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짖기 시작했던 것이랍니다. 문을 지키던 병사가 개를 쫓았지만 개는 잠깐 피했다가는 다시 와서 짖었어요. 병사가 다시 쫓으면 개는 잠깐 피했다가 다시 나타났지요.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자 병사는 너무 이상하여 사또에게 아뢰었지요. 사또는 그 개가 하는 행동을 직접 지켜보기로 하였답니다. 개는 사또를 보자 머리를 숙였다가 다시 머리를 들어 하늘을 향해 구슬프게 지저대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사또는 그 모습이 너무 이상하여 한 장교에게 명령하였답니다. 자네는 저 개를 따라가 보게나.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네. 장교가 개를 따라가자 개는 바로 한 초가집에 이르러서 장교를 향해 짖었답니다. 그 집은 바로 여인이 죽은 집이었지요. 장교는 큰 소리로 주인을 불렀어요. 여기 누구 없소?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장교는 집 주위를 샅샅이 둘러본 다음 아무도 없자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어요. 그러자 거기에는 잔인하게 죽은 세 사람의 시체가 놓여 있었답니다. 장교는 너무 놀라 문을 닫고 곧바로 관청으로 달려가 사또에게 그 사연을 아뢰었어요. 사또는 즉시 수사반을 마련하고 임시로 거처할 집을 찾았답니다. 거처할 집을 찾던 중 사또는 우연히 그 모가비가 사는 집에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모가비는 겁이 나서 슬금슬금 뒤로 물러섰지요. 그때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 모가비를 보고 사납게 짖는 것이었어요. 사또는 그 개에게 물었답니다. 저 사람이 너의 원수더냐? 개는 고개를 끄덕이며 컹컹하고 짖었어요. 사또는 모가비를 잡아와서 물었지요. 네가 세 사람을 죽인 범인이냐? 모가비는 숨길 수 없어 사실대로 모두 아뢰었어요. 사또는 이에 모가비의 죄를 따져 엄중하게 다스렸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시체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 주었지요. 그러자 그 개는 며칠 동안 그 무덤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종일 고슬프게 우는 것처럼 짖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궁금하게 생각한 마을 사람들이 무덤에 가보니 그 개가 그 무덤 앞에서 죽어 있었지요. 사또는 이 사연을 듣고 그 무덤 옆에 개를 묻어주고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답니다. 그리고 비석에는 의로운 행동을 한 개의 무덤이라는 뜻의 의구총이라는 비문을 새겨 넣었답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작은 초가집에 사는 강일용이라는 선비가 있었답니다. 강선비는 말할 수 없이 가난하였지요. 밥은커녕 죽도 못 끓여 먹을 형편이었어요. 가진 재산도 없고 그렇다고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 사이도 화목하여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효자하면 강선비지. 그를 따를 사람은 없다니까. 어디 그뿐인가. 부부 사이의 금실도 강선비네가 으뜸이라니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강선비를 칭찬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임금님이 밤중에 평복 차림으로 궁궐을 나섰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으니까요. 임금님은 우연히 강선비의 고운 심성과 가난한 처지를 알게 되었어요. 가난에 굴하지 않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강선비에게 임금님은 큰 상을 내리고 싶었지요. 내일 하루 동안 성 안으로 들어오는 물건은 모두 강선비에게 주도록 하거라. 그런데 새벽녘까지도 별이 총총하던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더니 기어이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아이고, 하늘에 구멍이 났나? 걸음을 서두르며 사람들이 투덜거렸어요. 해가 저물어 사대문을 닫을 때가 되도록 비는 기세 좋게 퍼부었지요. 이런, 물건을 바치러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임금님의 명을 받은 시종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는 순간 한 백성이 달걀 한 꾸러미를 들고 급히 남대문으로 들어서는 것이었어요. 하루 동안 성 안으로 들어온 물건은 그것뿐이었지요. 시종은 임금님에게 그 사실을 아뢰었어요. 임금님 역시 몹시 안타까워하였지요. 시종은 달걀 한 꾸러미를 강선빈의 집에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달걀조차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상해 있었지 뭐예요. 시종은 혀를 차며 강선빈의 가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은 복 없는 사람을 가리켜 강일용이라고 하였답니다. 진천 송시 종조묘. 전북 완주군의 어린 자식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 청상 과부가 된 황씨 부인은 걱정과 어려움이 적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걱정 중 열심히 일하면 호구지책은 될지 모르나 아이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것이 큰 문제였지요. 그때의 친정에서 오빠가 자기 곁으로 와서 같이 살자는 제의를 하였어요. 물론 이 마을에도 시집 친척들이 있어서 의지는 되었답니다. 그러나 친정 오빠의 우애심이 더 좋아 친정 마을로 이사를 하였지요. 황 부인은 주로 친정 일을 도우며 살게 되었어요. 정상 과부로 외롭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자라고 오빠가 돌봐주기 때문에 생활하기엔 별로 걱정이 없었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항상 사무치게 한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지요. 그것은 남편 송채백이 죽을 때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선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그냥 허술하게 장사를 지낸 일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묘 자리를 찾아 남편을 모시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늘 걸렸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친정아버지 산소를 면례한다는 말이 나왔답니다. 오빠는 지간과 같이 명당 자리를 찾다가 오랜만에 좋은 맷자리를 구해서 돌아왔지요. 오빠가 길이를 택하여 지간과 역군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자 황 부인도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따라 나섰어요. 지관의 지시에 따라 역군들이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였지요. 황 부인은 역군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솥을 걸어놓고 밥을 짓고 국을 끓였답니다. 점심때가 되어 광중을 만들어 놓고 모두 점심을 먹게 되었지요. 황 부인은 지금이 자기의 한을 풀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계략을 꾸몄어요. 오빠는 살림 형편이 넉넉하니 아버지 묘자리는 다른 곳에 새로 구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맷자리에 자기 남편을 묻으리라 결심하였지요. 오빠에게 그냥 좋은 말로 양보해달라고 말해보아야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그녀는 슬그머니 일어나서 큰 물병 하나를 챙겨 치마춤에 감추고 광중에 들어가 그것을 쏟았답니다. 잠시 후 점심 식사를 마친 오빠가 광중 바닥을 살펴보니 물기가 있었지요. 깜짝 놀란 오빠는 지관을 쳐다보았어요. 그때 뒤에서 황 부인이 물었답니다. 오빠, 왜 그러세요? 글쎄, 이상하구나. 이럴 수가 있나. 광중 안에 물기가 있네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겠어요? 아버지 묘자리는 다시 좋은 곳을 구해서 쓰시지요. 이 자리는 버리기가 아까우니 불쌍한 우리 송서박이나 써야겠어요. 오빠, 어떠세요?
오빠는 불쌍한 누이 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 송채백을 그 자리에 이장하였지요. 이 묘가 진천 송씨 종조묘가 되었다고 한답니다. 그 후 송씨 부인의 자식들이 출세하고 후손들이 번창하여 이 묘에는 지금까지 향화가 끊이지 않고 있답니다. 또 이천시 율면 자우리 개성 왕씨 종조의 명당자리 이야기도 이와 비슷하지요. 왕씨 종조 통덕랑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답니다. 한 분은 원주 원씨였는데 후손이 없어서 작은 부인으로 고 씨가 왕씨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었답니다. 큰 부인 원씨 묘소는 통덕랑 왕경지 묘소 위에 있고 고 씨 부인은 좀 떨어진 우등현 산 아래에 있지요. 통덕랑의 묘소는 원래 작은 부인 고 씨의 친정아버지 맷자리로 정해 놓았던 곳이에요. 고 씨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를 치르려고 무덤을 파놓았어요. 묘지를 쓰기 하루 전에 광중 자리를 만들었는데 산소 자리가 하도 좋아 보는 사람마다 탐복하며 욕심을 내었답니다. 그런데 딸인 고 씨 부인은 이미 시집을 갔으니 친정보다는 시집 집안이 잘 되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서 묘안을 생각하였지요. 기왕 광중을 파놓았으니 도로 메울 수는 없고 물을 퍼다 부으면 되겠다는 계책을 생각해내었어요. 아무리 명당 자리라도 물이 나면 묘를 쓸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 씨가 밤에 남몰래 물을 길어다 자기 아버지 묘 자리에 부었답니다. 다음날 장례를 치르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광중을 파놓은 자리가 질퍽거리자 직관은 맷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물이 나서 안 되겠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서 묘를 쓰자고 하였지요. 그 후 자기 남편인 통덕랑 왕경지가 죽자 그 명당 자리에 남편의 묘를 쓰게 된 것이랍니다. 그래서인지 개성 왕씨들은 자손이 번성하고 재산이 늘어 잘 살게 되었어요. 지금도 산소에 올라가서 보면 누가 봐도 명당 자리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황새 발꿈치가 붉은 이유. 멀고 먼 옛날 옛적 호랑이가 뻐끔뻐끔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어요. 까치가 높은 소나무 위에 둥지를 지었지요. 까치는 둥지에 새끼 5마리를 낳아 오손도손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우가 어슬렁어슬렁 지나가다가 까치 둥지를 보았지요. 순간 여우의 두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여우는 군침을 흘리며 까치에게 말하였답니다. 오늘따라 너무너무 배가 고프구나. 까치야, 네 새끼 1마리만 밑으로 던져다오. 여우의 말에 까치는 코웃음을 쳤답니다. 이 간사한 여우야, 귀여운 내 새끼를 달라고? 그렇게는 못한다. 그러자 여우는 코를 실룩이며 협박하였어요. 고집 피우다가 큰 코 다치기 전에 내 말을 듣는 게 좋을걸. 내가 그 나무 위로 올라가면 5마리가 다 없어질 텐데. 까치는 덜컥 겁이 났지요. 새끼 5을 다 잃느니 1마리만 던져주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불쌍한 내 새끼야. 정말 미안하다. 까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새끼 1마리를 여우에게 던져주었어요. 헤헤, 고맙다. 잘 먹으마. 여우는 까치 새끼 1마리를 물고는 꼬리를 흔들며 사라졌지요. 그런데 이튿날이 되자 여우가 또 슬렁슬렁 나타났어요. 입가에 음흉한 웃음을 흘리면서 말이지요. 까치는 가슴이 철렁하였어요.
여우가 또 나타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든요. 까치야,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 오늘도 한 마리만 다오. 까치는 남은 새끼들을 모두 잃을까봐 두려웠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끼 한 마리를 여우에게 주었답니다. 새끼 두 마리를 잃은 까치는 기가 막혔어요. 저 간사한 여우가 내일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들. 까치가 슬피 울고 있을 때였지요. 황새 한 마리가 훨훨 날아오더니 까치에게 말을 걸었어요. 까치야, 왜 그리 서럽게 우는 것이야? 글쎄, 여우란 놈이 날마다 나타나서 내 귀여운 새끼를... 까치의 말을 다 듣고 난 황새는 어이가 없었답니다. 이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일이 그렇게 된 것은 못된 여우 탓도 있지만 네가 미련한 탓이 더 크다. 잘 생각해보렴. 여우가 어떻게 나무 위로 오른단 말이냐. 여우는 이렇게 높은 나무에 절대 오르지 못한단다.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황새의 말을 듣고 난 까치는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이미 저지른 일이니 어쩔 수가 없었지요. 다음 날이 되자 또다시 여우가 나타났어요. 여우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노래하듯 말하였지요. 까치야, 까치야, 새끼 한 마리만 주겠니? 배가 고파 못 살겠다. 하지만 까치는 겁먹지 않고 큰 소리로 맞섰어요. 내 귀여운 새끼를 두 마리나 잡아먹고도 또 달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당장 꺼지거라. 갑자기 변한 까치의 태도에 여우는 당황했지만 짐짓 호통치며 까치를 겁주기 시작하였어요. 뭐라고? 건방지구나. 내 당장 올라가서 너희를 모두 잡아먹겠다. 그러자 까치는 코웃음을 쳤답니다. 흥, 어디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 보렴. 여우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음을 깨닫고 까치에게 물었지요. 아니, 내가 나무에 못 오른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지? 왜, 궁금하니? 황새 아저씨가 가르쳐 주었단다. 여우는 얼굴이 잔뜩 부어서 입가를 실룩거렸어요. 오늘은 그만 가야겠군. 여우는 꼬리를 감추고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이튿날 여우는 황새를 겨우 만났어요. 여우는 음흉한 속마음을 감추고 공손하게 말을 걸었지요. 아이고 황새님, 마침 잘 만났습니다. 오늘 저희 집에서 작은 잔치가 있는데 꼭 모시고 싶습니다. 황새는 갑작스러운 여우의 친절이 이상하였어요. 그렇지만 마침 심심하던 터라 여우가 사는 굴로 따라갔지요. 뭐 별일이야 있으려고. 하지만 여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어요. 눈초리를 무섭게 치켜올리고 황새를 노려보았지요. 내가 까치 새끼를 잡아먹든 말든 황새 네가 웬 참견냐? 왜 내 일을 방해하는 것이야? 까치 새끼 대신 이제는 네 녀석이 내 밥이 되어주어야겠다. 황새는 어이가 없었어요. 굴 속만 아니면 훌쩍 날아오르면 될 텐데 그럴 수도 없었지요. 어떻게 해야 하나? 위험에 빠진 황새는 골똘히 궁리를 하였답니다. 그때였어요. 마침 밖에서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옳지, 그거다. 황새의 머릿속에 좋은 수가 떠올랐어요. 잡아먹을 테면 잡아먹어라. 나를 먹기 전에 네가 먼저 포수의 총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뜻밖의 말에 여우의 눈이 커다래졌어요.
갑자기 포수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황새는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였어요. 밖에서 나는 저 소리가 너의 귀에는 안 들리느냐? 엊그제 나라에서 간사스러운 여우를 잡으라는 명이 떨어졌다더니 이제야 사람들이 이곳으로 오고 있는 모양이다. 여우가 귀를 기울여 보니 과연 밖이 시끄러웠어요. 금방이라도 사람들이 몰려와 자기를 잡아갈 것 같았지요. 다급해진 여우는 허둥지둥 숨을 곳을 찾았답니다. 그러나 좁은 굴 속에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사정이 이렇게 되자 여우는 황새에게 달라붙었지요. 아이고, 황새님의 그 큰 날개 속에 제발 저를 감추어 주십시오. 황새에게 굽신거리는 여우의 얼굴에는 비굴한 웃음이 가득하였어요. 뭐라고? 황새는 여우한테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황새님, 제발 부탁이니 저를 숨겨주세요. 겁을 집어먹은 여우는 황새 꽁무니에 매달리며 사정을 하였어요. 그러나 황새는 여우를 밀쳐내고는 재빨리 굴을 벗어나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그런데 황새가 막 날아오르는 순간 여우에게 그만 발꿈치를 물리고 말았답니다. 황새는 지혜를 발휘해 아슬아슬한 순간에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그 뒤부터 발꿈치에 붉은 상처가 남게 되었답니다. 관상쟁이 말을 믿은 남자. 한 남자가 관상을 귀신같이 잘 본다는 관상쟁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답니다. 남자는 기대를 잔뜩 품고 관상쟁이를 찾아가 관상을 보았지요. 관상쟁이는 한참 동안 남자를 이리저리 뜯어보았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점괘를 내놓았지요. 이마에 복이 가득하니 당신은 늙음하게 반드시 누워서 푹이 영화를 누릴 것 같소. 그러자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게 정말이오? 내가 늙음하게 누워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 허허, 고맙소. 남자는 관상쟁이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남자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관상쟁이에게 들은 점괘를 주절주절 자랑하였지요. 나는 이제부터 편히 들어 누워서 지내면 된다 이 말이지. 뭐하러 힘들게 일을 한단 말이냐.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늙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는데. 남자는 그날부터 자리에 들어 누워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물론 일 같은 건 더더욱 하려 들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지요. 제발 정신을 좀 차리라고 해도 남자는 코웃음만 쳤답니다. 하루는 이웃 사람이 찾아와 남자에게 들어 누워만 있는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였지요. 나는 누워서 부귀영화를 누릴 팔자라고 했으니 누워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그 관상쟁이가 설마 나를 속였겠나? 다른 누가 물어와도 남자는 늘 똑같이 대답하였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웃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조차 이제 남자에게 말도 걸지 않았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만 지내던 남자는 점점 기운을 잃어갔어요. 손가락에 힘이 없어 숟가락을 들기도 힘들었지요. 결국 남자는 굶어 죽게 되었어요. 숨도 쉬기 힘들어 하면서 남자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관상쟁이의 말만 믿고 누워 살다가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구려. 남자는 뒤늦게 후회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던 것이에요. 엎질러진 물, 쏘아버린 화살처럼 말이지요. 영정속의 할아버지. 조선시대 선조 임금 때에 정치가로 뛰어난 이항복은 원래 경상북도 경주 사람입니다. 호가 백사인 이항복은 벼슬이 대제학 영의정에 이르렀지요. 특히 임진왜란 때는 위태로운 나라의 정세를 바로잡느라 애를 많이 썼답니다. 훗날에 그 공으로 문충공이라는 칭호를 받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한음이라고 하는 문익공 이덕형과의 우정과 그들의 익살맞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항복은 나라의 공을 많이 세웠지요. 그러나 광해군 시절에 누명을 쓰고 귀양살이를 하다가 아깝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뛰어난 인물 뒤에는 을의 이상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항복도 어렸을 때 그러했답니다. 이항복은 태어난 지 이틀 동안 엄마 젖을 먹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최 씨를 비롯하여 온 가족이 걱정을 했으나 별 뾰족한 수가 없었지요. 식구들은 의원을 부르기도 하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기도 하였지요. 하루는 한 점쟁이가 점을 치는 산가지를 이리저리 갖다 맞추더니 말했어요. 이거 참 좋은 점괘입니다. 이 아기는 훗날에 반드시 위로 한 분을 모시는 훌륭한 벼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 한 사람이라면 바로 임금님의 아랫자리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이항복의 식구들은 뛸 듯이 좋아했지요. 그 후 이항복은 젖을 잘 먹고 우렁차게 울며 무럭무럭 잘 자랐답니다. 이항복이 자라 돌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유모가 어린 항복이를 업고 밖에 나갔다가 졸음이 와서 우물가에 아기를 내려놓고 꾸벅꾸벅 졸았지요. 항복이는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물가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조금만 더 기어가면 우물에 빠질 판이었지요. 이때 유모는 졸면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 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외쳤지요. 어서 깨어 애를 보지 못할까? 할아버지는 지팡이로 유모의 종아리를 세차게 후려쳤어요. 유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지요. 해그머니나? 잠에서 깬 유모는 우물가로 기어간 항복이를 발견하고 얼른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꿈속에서 할아버지한테 지팡이로 맞은 종아리가 여러 날 동안 아팠답니다. 마치 정말로 맞은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제삿날이 가까이 다가와 유모와 하인들이 깨끗이 사당을 치우게 되었지요. 그때 유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저분은? 유모는 사당 안에 있는 영정을 가리키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답니다. 그때 우물가에서 졸다가 잠에서 깨어나라고 지팡이로 때린 할아버지가 영정 속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영정 속의 할아버지는 바로 이항복의 6대조 할아버지였답니다. 호랑이가 준 귀이개. 옛날에 한 총각이 살았는데 너무 가난하여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답니다. 그래서 색시를 얻으려고 집을 나섰지요.
정처 없이 자꾸 가다가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어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눈앞에 떡 버티고 서서 어흥 하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있어야지요. 그냥 가만히 서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호랑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등을 돌려대고 꼬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것이었지요. 등에 올라타라는 소린가 싶어 슬며시 올라타 봤어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자기를 태우고 번개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바람같이 쌩쌩 달려서 어느 동굴 안으로 쑥 들어갔지요. 안에 들어가 보니 새끼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어요. 어미 호랑이가 새끼 호랑이 입을 딱 벌리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목구멍에 커다란 뼈 하나가 딱 걸려 있는 거지요. 옳지, 저 뼈를 좀 빼내달라는 말인가 보군. 이렇게 짐작하고 새끼 호랑이 입안에 손을 넣어서 뼈를 쏙 빼내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미 호랑이가 고맙다고 저를 꾸벅꾸벅 하였지요. 그러고는 뭔가 조그만 물건을 하나 물어가지고 와서 총각 앞에 턱 던져주었어요. 주워 들고 보니 다른 게 아니라 귀 간지러울 때 귀지를 파는 기계였어요. 아무려나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굴을 나왔답니다. 가다가 심심하여 귀기를 꺼내가지고 귀를 한번 후벼 팠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지요? 귀가 시원하게 뻥 뚫리면서 온갖 새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이지요. 새 소리가 그냥 짹짹글 짹짹글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말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아까 별난 일도 다 봤다. 웬 총각이 호랑이를 타고 가더라. 나는 그 총각이 새끼 호랑이 목에 걸린 뼈를 빼주는 것도 보았어. 그것만 봤니? 나는 그 총각이 호랑이한테서 귀게 얻는 것도 봤는걸. 이렇게 저희들끼리 막 떠들어대거든요. 그것 참 신통하기도 하지요. 귀개를 주머니에 잘 넣어가지고 길을 갔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 큰 기와집에 들어갔지요.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말하니 재워는 주는데 온 집안 식구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외동딸이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알아서 온갖 용하다는 의원한테 다 보이고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봤지만 차도가 없다네. 그러더니 오늘 저녁에는 죽으려고 그러는지 숨이 오락가락 하고 있소이다. 이러거든요. 총각이 얼른 귀개를 꺼내가지고 귀를 한번 후볐어요. 그랬더니 귀가 뻥 뚫리면서 나무 위에서 까치들이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 외동딸은 천년 묵은 진의 독을 쐬어서 다 죽게 되었으니 딱도 하지. 그러게 말이야. 지붕 용마루 기와를 드러내고 쇠젓가락으로 지네를 딱 잡아다가 항아리에 넣은 다음 담배 연기를 쐬면 지네는 죽고 딸은 살 텐데 그걸 모르니 더 딱하지. 총각이 그 말을 듣고 당장 주인에게 청해서 사다리와 쇠젓가락, 항아리와 담배를 얻었어요. 먼저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용마루 기와를 드러내었지요. 그러고 나서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나 다를까 홍두깨만한 지네 한 마리가 척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얼른 쇠젓가락으로 집어내어 항아리에 넣고 담배 연기를 쐬었답니다. 그랬더니 지네는 금방 죽더래요. 지네가 죽고 나니 외동딸은 언제 아팠냐는 듯이 깨끗하게 나아서 일어났지요.
주인집에서는 딸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이 총각을 사위 삼자고 하였어요. 이렇게 해서 총각은 소원대로 색시를 얻어 장가를 갔답니다. 그리고 색시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선비의 별난 제사. 평안도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굶기를 밥 먹듯 했답니다. 아버님 제사가 내일 모레인데 이걸 어쩐담? 선비는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지요. 그러나 지금 그를 슬프게 하는 것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라 밥 한 그릇 떠올릴 수 없는 자신의 처지였지요. 여보, 내일 모레면 아버님 제사인데 어떡하면 좋아요? 아내도 걱정이 되어 남편에게 의논을 했어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죄스럽기만 했지요. 선비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못했답니다. 여보, 말씀 좀 하시구려. 날씨는 춥고 땔감도 떨어졌어요. 먹을 것도 없는 터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요? 밖에 나가서 제사 지낼 걸 좀 구해오시구려. 아내의 얼굴에 먹구름이 꽉 끼었답니다. 선비는 아내의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이윽고 제삿날이 닥쳤지요. 이렇게 잠자코 있으시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자꾸 선비를 다그쳤어요. 알았소. 선비는 그제서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요. 여보, 정말 구해 오시는 거지요? 아내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어요. 선비는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채 하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아니, 전양반이. 아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지요. 뒤뜰로 가는 선비의 행동이 아무래도 이상했어요. 아내는 얼른 남편의 뒤를 따랐지요. 아니? 아내는 그만 놀라고 말았어요. 선비가 사당으로 들어가 신주를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주란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새긴 나무 조각이지요. 손바닥 크기만하게 만든 참나무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새긴 것이에요. 여보, 신주를 왜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아내는 더욱 궁금했어요. 제사를 안 지낼 수는 없잖소.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그렇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 신주를 모시고 가는 거요. 남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점잖게 말했답니다. 아내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어요. 두고 보, 제사는 꼭 지낼 거요. 선비는 뚜벅뚜벅 걸어서 동구 밖으로 나갔답니다. 전양반이 아무래도 이상하네. 아내는 못 믿어왔어요. 그래서 선비의 뒤를 몰래 따라갔지요. 선비는 신주를 소매 속에 넣고 장터로 갔답니다. 마침 장날이라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가게마다 생선이랑 과일들이 많았지요. 선비는 생선 가게로 갔어요. 전양반이 어물가게로 왜 가실까? 돈이 없을 텐데. 멀찌감치 서서 선비를 엿보고 있던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어떻게 하나 엿보기만 했어요. 선비는
여전히 어물가게 앞에서 서성이기만 했답니다. 빈털털인데 어물을 살 수는 없겠지? 아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참 동안이나 서성이던 선비가 소매 속에서 신주를 꺼내었어요. 그리고 신주를 조심스럽게 들었지요. 아버님, 이 불효 자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아버님께 제사를 올립니다. 많이 많이 잡수십시오. 명태도 있고 조기도 있습니다. 문어도 있습니다. 많이 많이 잡수십시오. 선비는 신주를 들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신주를 향하여 서서 절을 하였답니다. 선비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는 그만 싱긋 웃고 말았지요.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라 웃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선비는 이번에는 과일 가게로 갔어요. 물끄러미 과일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선비는 또 신주를 꺼내들었어요. 아버님, 여기에 있는 과일들은 늘 즐겨 잡수시던 것들입니다. 사과도 있고 달고 시원한 배도 있습니다. 밤, 대추, 곶감도 있습니다. 골고루 많이 많이 잡수십시오. 선비는 신주를 보고 말하며 또 서서 절을 했지요. 지나치던 사람들은 거지가 구걸하는 줄 알고 힐끗 선비를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쳤어요. 선비는 이렇게 장터를 돌아다니며 제사를 지내었답니다. 아버님, 쌀밥하고 국은 집에 있으니 그것은 집에서 잡수십시오. 선비는 장터 골목을 빠져나오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제사 때 쓰려고 쌀은 조금 남겨둔 것이 있었답니다. 아마 밥 한 그릇은 될 거예요. 나물이야 산에서 뜯어온 마른 고사리랑 그 밖의 마른 나물이 있으니까 걱정될 게 없었지요. 어디 갔다 오는 거요? 어서 밥을 짓고 나물을 삶아 제사상을 차리구려. 선비는 마당으로 들어오는 아내를 보고 재촉했어요. 선비는 아내가 자기의 뒤를 몰래 따라와 엿본 걸 몰랐답니다. 아내는 모르는 채 하고 밥을 지었어요. 나물을 삶아서 제사상을 차렸지요. 아버님, 과일과 고기는 낮에 시장에서 잡수셨지요? 그러니 섭섭하시더라도 그냥 잡수십시오. 선비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내었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났지요. 얘야, 제사 음식을 참 잘 먹었다. 오랜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배불리 먹었구나. 돌아가신 아버지는 아주 흡족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버님, 못난 소자를 용서하십시오. 큰 죄를 지었습니다. 선비는 송구스러워서 몸둘 바를 몰랐어요. 아니다. 이 애비가 왜 너의 마음을 모르겠느냐.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했으니 모두 이 애비의 잘못이다. 이제 봄이 오면 냇가에 있는 자갈밭과 뒷산 비탈을 일구어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은 양식 걱정은 아니해도 될 것이다. 선비는 눈을 떴어요. 아내도 잠을 깼지요. 여보, 참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이상한 꿈을 꾸었소. 아버님이 나타나셨소. 선비도 꿈 이야기를 하였지요. 서로 꾼 꿈의 내용이 같았던 거예요. 아버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려는 거요. 꿈속의 아버님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선비의 말에 아내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봄이 왔지요.
선비 내외는 꿈속의 아버지 말씀대로 냇가의 자갈밭을 일구고 씨를 뿌렸답니다. 그리고 뒷산의 비탈밭을 새로 개간하고 씨앗을 뿌렸어요. 뿌린 씨앗은 싹을 틔우고 무럭무럭 자랐지요. 가을이 되었답니다. 열심히 일한 보람이 있어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여보, 이젠 양식 걱정은 아니해도 되겠어요. 아내는 광에 가득 쌓인 곡식을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게 다 돌아가신 아버님 덕분이 아니겠소.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여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야겠소. 선비도 흐뭇한 표정이었지요. 이듬해에도 더욱 많은 밭을 일구어 더 많은 곡식을 거두었어요. 해가 갈수록 곡식이 광에 가득 쌓여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선비는 더욱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었답니다. 선비 내외가 돌아가신 부모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위하는데 살아계신 부모를 잘 모시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본받으려 노력했어요. 너도 나도 앞다투어 부모님과 조상들을 정성껏 섬겼지요. 그래서 선비가 사는 마을은 효자 마을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잘 살게 되었답니다. 산골 아이의 동무. 같이 놀 동무가 없어 아주 심심한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깊은 산골의 외딴 집에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날만 새면 산나물 캐러 가거나 밭에 나가 김을 메곤 했지요. 달아, 울지 말고 집 안에서만 놀아라. 바깥에 나오면 호랑이가 물어간단다. 집을 나서기에 앞서 늘 이렇게 아들을 달래는 어머니였답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은 투정을 부리곤 했지요. 싫어, 싫어. 나도 따라갈 테야. 말을 잘 들어야 착하지. 심심하단 말이야. 산골의 외딴 오막살이는 정말 외롭고 쓸쓸했답니다. 온종일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얼씬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따금 하늘 높이 떠가는 흰 구름이나 떼지어 날아다니는 산새, 그리고 토끼나 노루 같은 산짐승을 동무 삼아 놀 도리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침이 되어도 다리가 투정을 부리지 않았어요. 달아, 일 갔다 오마. 어? 어머니가 집을 나가도 보채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가 다리에게 물었지요. 너 요즘은 심심하지 않아? 어. 어째서? 동무가 생겼거든. 동무가 누구야? 내 동무지.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또래 아이가 나타나 동무가 되어준다고 말했어요. 하루 종일 다리와 놀다가 해걸음 때가 되면 어디론가 사라진다는 것이었지요. 그 동무와 놀면 정말 재미있어. 조금도 외롭지 않아. 엄마는 마음 놓고 일하고 와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다리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 동무와 둘이서 노는 것이 훨씬 더 신바람이 난다는 표정이었지요. 어머니는 다리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었답니다. 믿으려니 그 말이 너무 터무니없었거든요. 그러나 요즘에는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투정도 부리지 않고 혼자서 잘 노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도대체 그 낯선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상도 해라. 이웃이라고는 한 집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애가 찾아올까? 엄마, 정말이야. 오늘도 엄마가 나가면 나타날 거야. 아주 좋은 애야. 이렇게 하면 엄마가 다리 말을 믿지. 어떻게? 어머니는 만일 또래 동무가 오면 실구리에서 실을 풀어 그 한 끝을 그 애의 손목에 매놓으라고 일렀어요. 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어머니가 나간 뒤 그날도 그 동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리는 온종일 동무와 정답게 놀았답니다. 그 동무가 돌아가려고 할 때 다리는 실구리에서 실을 풀어 얼른 그 아이의 손목에 묶어 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 아이가 가는 대로 실구리를 자꾸 풀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실이 풀려간 대로 따라가 보았어요. 실은 산비탈로 올라가 어느 숲속의 땅 속으로 이어졌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그 땅을 파헤쳐 보았어요. 그 속에서 큰 산삼이 나타났지요. 산삼이 아이로 둔갑해 날마다 다리를 찾아와 놀다 가곤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그 산삼을 팔아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답니다. 어린아이가 너무 외로운 모습은 산삼도 보기가 딱했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착한 이들 모자를 돕고 싶었던 것일까요?